쾅! 스피커가 찢어지는 듯한 고성이 비무장지대 DMZ 최전방 관측소 OP의 팽팽한 공기를 갈랐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 목소리는 OP 내부의 모든 장비가 내는 경고음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하사 서유진, 당장 복귀하라. 이건 3군 단장의 명령이다. 반복한다. 즉각 복귀하라. OP 내부는 오존 냄새와 하룻밤 묵은 커피 찌꺼기 냄새,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수십 개의 전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경고, 와르닝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다. 미확인 이동 표적 감지, 통신 주파수 교란 발생, 경계 태세, 격상.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앉아 있는 서유진 하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복이 조금 헐렁해 보일 정도로 마른 체구의 여군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군인이라기보다 대학 연구실의 조교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메인 전술 데이터 콘솔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느다란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과 스피커를 찢을 듯한 군단장의 분노 어린 고함은 마치 그녀와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소리인 듯했다. 하사 서유진 귀관. 지금 명령 불복 중인가? 당장 위치에서 물러나. 목소리의 주인은 3군 단장 강민철 중장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의 전형적인 돌머리 장군으로 전쟁은 화력과 계급으로 하는 것이지 데이터 나부랭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는 특히 전문가라는 이름의 비전투 요원들과 전방에 배치된 여군들을 노골적으로 혐오했다. 강 중장에게 여군은 그저 군의 이미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런 여군이, 그것도 일개 하사가 감히 자신의 직통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이자 군기문란의 극치였다. 서하사.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옆자리에서 보조 모니터를 보던 김상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연신 스피커와 서유진 하사의 옆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침을 삼켰다. 오피 내의 다른 2명의 기술병들 역시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모두 서하사의 팀원이었지만 중장의 명령이 주는 무게감은 현실이었다. 서유진은 대답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던 왼손 검지 하나를 들어 가볍게 쉿 하는 동작을 취했다. 여전히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오피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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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 문 밖에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로터 바람이 굉음과 함께 몰아쳤다. 최전방 오피의 군단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강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먼지와 찬 공기가 오피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빌어먹을. 강민철 중장이 헬멧을 벗어 던지며 오피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헌병 2명이 총을 든 채 따라붙었다. 강 중장은 오피 내부를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오피의 지휘관인 박소령이었다. 박소령,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내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지? 박소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저. 장군님. 그게 지금 상황은 내가 판단해. 강 중장은 박소령을 손으로 밀치듯 제치고 곧장 메인 콘솔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술 정보가 집약되는 오딘 시스템 메인 콘솔.
최소 대령급 지휘관이나 최고 등급의 정보 분석관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그 자리에 일개 하사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웬 하사가 여길?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차가워졌다. 그는 서유진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 박소령, 자네는 미쳤나? 저런 계집애 하나한테 오딘을 맡겨. 서유진 하사는 그제야 처음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강중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데이터를 분석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장군님, 현재 작전 방해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오피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강민철 중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일개 하사가, 그것도 여군이 자신에게 작전 방해를 운운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 강중장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그는 평생을 계급과 서열 속에서 살아왔다. 그에게 하사는 소모품이었고 여군은 보호받거나 혹은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최악의 조합이 지금 자신의 면전에서 방해를 논하고 있었다. 귀관, 귀먹었나?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내가 복귀하라고 했을 텐데. 복귀 명령 거부합니다. 서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모니터로 향했다. 모니터 중앙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해독되며 새로운 정보가 떠오르고 있었다. 적 특수작전부대 SOF 이동 경로 확보. 예상 침투 시각 3영. 거부하. 강민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일개 하사가 군단장의 명령을 거부해 이건 전시였으면 즉결 처분감이야. 여군이 최전방에 있으니 이따위 군기 빠진 짓거리나 하고 있지. 여긴 내년이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콘솔에 집중하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손을 뻗어 서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 했다. 그가 보기에 이 작은 여군은 한 손으로도 충분히 제압하고 남을 것 같았다. 이쪽으로 끌어내. 그가 헌병들에게 명령하며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강중장의 귓가에 박혔다. 서유진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왼손은 어느새 강중장의 손목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 기세에 강중장은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그 짧은 찰나 서유진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오피의 모든 모니터가 일순 검게 변했다가 동시에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되었다. 프로토콜 붉은 여명 REDDAWN 발동. 작전 통제권 이양 승인 2. 붉은 여명. 박소령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붉은 여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 긴급명령권보다 상위에 있는 오직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S+급 비상사태에만 발동되는 전설 속의 작전 코드였다. 그 코드를 일개 하사가 발동시켰단 말인가. 지금 이게 무슨? 강민철 중장 역시 군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상황에 당황했다. 그는 붉은 여명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것은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에서도 전설로만 치부되는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였다. 서유진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민철 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거구의 강중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3군 단장, 강민철, 중장, 서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하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수천의 생사를 결정해온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귀관은 방금 붉은 여명 프로토콜 발동을 방해하고 1급 기밀 작전 구역에 불법으로 난입했다. 또한 작전 총괄 지휘관의 임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시도했다. 모 지휘관 내년이 강민철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헌병 뭐 하고 있나, 저 미친년을 당장 체포해 군사기밀 사칙 및 명령. 불복종 현행범이다. 당장 끌어내. 2명의 헌병이 주저하며 서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들 역시 붉은 여명이라는 단어와 오피 내부의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지만 눈앞의 중장 역시 현실적인 권력이었다. 한 명의 헌병이 서유진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오피에서 강민철 중장이 저지른 마지막 실수가 될 터였다. 헌병이 수갑을 꺼내들며 서유진 하사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피 구석에서 조용히 보조 장비를 만지작거리던 김상병과 다른 2명의 기술병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공격성도 없었다. 오직 정확하고 기계적인 방어 동작만이 존재했다. 멈춰 주십시오. 김상병이 헌병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방금 전 겁에 질려 있던 병사의 눈이 아니었다. 감정 없이 상대를 스캔하는 잘 훈련된 요원의 눈빛이었다. 다른 2 병사 역시 헌병들의 진입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위치에 섰다. 그들은 완벽한 삼각형 방어진을 형성하며 서유진 하사를 보호했다. 이것들이 헌병들이 당황하며 총을 고쳐 잡았다. 일개 기술병들이 감히 헌병의 공무 집행을 막아선다는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가 너무나 견고해서 섣불리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지금 뭐하는 짓들인가? 저것들도 전부 체포해. 강민철 중장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소리쳤다. 일개 하사에 이어 이제는 상병 나부랭이들까지 자신에게 대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권위가 일개 사병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장군님, 김상병이 강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본 오피는 현재 붉은 여명 프로토콜에 의거 S급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접근 및 작전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S급 허가. 강민철은 기가 막혔다. 내가 바로 3군단의 사령관이다. 내 허가가 곧 법이고 내 명령이 곧 군율이다. 일개 상병 따위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규정을 들먹여. 규정은 장군님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기술병, 닥일병이 거들었다. S급 작전 통제 구역 내에서의 모든 지휘권은 현장 총괄 지휘관에게 위임됩니다. 즉각 퇴실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장군님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 요소라는 말에 강중장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이런 모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박소령을 쏘아 붙였다. 박소령 자네는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 당장 저것들을 쏘라고 명령하지 못해. 박소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싹였다. 붉은 여명이라는 코드와 2일이라는 미지의 식별자, 그리고
중장의 서슬 퍼런 명령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어느 쪽이 진짜 권력인지, 어느 쪽이 자신을 살릴 동아줄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이 쓸모없는 놈. 강 중장은 박소령을 거칠게 밀치고 직접 나섰다. 그는 김상병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내 놈들의 지휘관이 저 계집이란 말이냐. 군대가 언제부터 여편네들 소꿉놀이 장소가 됐지. 당장 비키지 못해. 강 중장의 손이 김상병의 전투복에 닿으려던 찰나 김상병은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목을 비껴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럽고 빨라서 강 중장은 자신이 손을 헛디딘 것처럼 느꼈다. 장군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로 그때 서유진 하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지만 화면에는 이제 끔찍한 내용이 떠오르고 있었다. 위성으로 촬영된 적진의 한 좌표.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방금 장군님의 불법적인 난입과 고성으로 인해 우리는 평양에 침투해 있던 아군 자산 참새와의 교신을 3분 14초간 놓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안위를 망친 자에 대한 살해. 그 자체였다. 3분 14초. 그 시간 동안 참새는 발각되었고 현재 제거되었습니다. 뭐? 강 중장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했다. 참새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평양, 침투, 제거라는 단어들이 조합되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오피 내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소령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건가? 강 중장이 더듬거렸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유진이 화면의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장군님께서 오피 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신 시각, 참새가 비상호출을 보낸 시각,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3분 14초.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강민철은 순간 아찔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아군 특수요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거짓말이야. 이 모든 게 내년이 꾸며낸 쇼다. 궁지에 몰린 강 중장은 유일한 탈출구를 선택했다. 바로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유진이 이 모든 붉은 여명인이 참새냐 하는 것들을 꾸며내어 자신의 명령 불복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가 막히는군. 일개 하사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스파이 노름을 하고 있어. 아군 자산, 평양 내년이 쓴 시나리오에 내가 놀아날 것 같은가. 그는 다시 헌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전현을 체포하지 않으면 너희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이건 명령이다. 어서. 두 헌병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참새의 진실 여부를 떠나 눈앞의 중장은 실존하는 권력이었고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김상병과 다른 병사들을 밀치고 서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체포합니다. 한 헌병이 서유진의 팔을 움켜쥐기 위해 달려들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뒤를 막아섰다. 강민철 중장은 이 길고 모욕적인 사태가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여군 하사가 건장한 헌병 둘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헌병의 손이 서유진의 어깨에 거의 닿을 무렵이었다. 모니터에 붉은 빛을 등지고 서 있던 서유진의 상체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흔들렸다. 헌병 중 하나인 허병장이 조롱 섞인 미소를 띠며 서유진에게 다가섰다. 그는 이 작은 여군 하사가 감히 삼군 단장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저 깡마른 팔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 오만한 표정이 어떻게 무너질지 상상하며 쾌감마저 느꼈다. 명령 불복종 현행범으로 체포. 허병장의 손이 서유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소나기가 그녀의 전투복 견장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서유진의 몸이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한순간 흐릿하게 사라졌다. 허병장의 손은 텅 빈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눈앞에 있었던 서유진 하사가 그의 시야에서 반박자, 아니, 링, 1초 만에 사라진 것이다. 컥, 허병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가 느낀 것은 허공을 가른 손의 허무함이 아니라 자신의 왼쪽 옆구리, 정확히는 제구늑골 아래 부유늑골 플로팅 루이붓을 강타하는 날카롭고 묵직한 충격이었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접힌 팔꿈치였다. 서유진은 허병장의 손길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손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허병장의 힘을 역이용해 몸을 회전시켰고 그 회전력을 실어 팔꿈치로 그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 모든 동작은 단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허병장은 악소리도 내지 못한 채 폐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고통 속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뻐끔거렸지만 격렬한 경련이 그의 횡격막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저 바닥을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다. 이 인연이 뒤따르던 민병장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며 허리춤에 KO 권총 홀스터로 손을 뻗었다. 헌병이, 그것도 건장한 남성 헌병이 여군 하사에게 단 일격에 무력화되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행이자 하극상이었다. 민 병장이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고 총을 뽑아 올리려던 순간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강철 같은 무언가가 감기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 허병장을 쓰러뜨렸던 서유진이 어느새 자신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와 있었다. 서유진의 왼손이 민 병장의 손목을 꺾었고 오른손은 그의 홀스터를 덮쳤다. 탁. 민 병장은 자신의 권총이 홀스터에서 뽑혀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뽑은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서유진은 민 병장의 권총을 빼앗아 등과 동시에 총의 아랫부분을 첫 탄창을 분리시켰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슬라이드를 뒤로 당겼다. 약실에 장전되어 있던 구밈 탄환 한 발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와 쨍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민병장은 자신의 총이 분해되어 부품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총기 분해, 탄창 제거, 약실 확인, 이 세 동작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군대의 제식 훈련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살상과 무력화만을 위해 수만 번 반복된 본능적인 기술이었다. 서유진은 빈 권총의 슬라이드를 민 병장의 가슴에 가볍게 밀어붙였다. 총구가 아니라 그저 물건을 밀어붙이듯 민 병장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때 바닥에서 겨우 숨을 몰아쉬던 허병장이 고통 속에서 허리춤에 수갑을 풀려고 애썼다. 서유진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 병장을 밀쳐 허병장 위로 넘어뜨렸다. 두 헌병이 어설프게 뒤엉켰다. 찰칵, 찰칵. 서유진은 허병장의 벨트에서 수갑을 빼내어 두 헌병의 손목을 함께 채워버렸다. 한 명은 옆구리를 붙잡고 숨을 헐떡이고 다른 한 명은 무기력하게 제압당한 채 두 명의 건장한 헌병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뒹굴게 되었다. 오피아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강민철 중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눈을 깜박이는 시간보다 짧았다. 아마도 2초, 길어야 3초였다. 박소령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무술이 아니었다. 춤에 가까웠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서유진 하사는 단 한 번의 주먹질도 발길질도 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적인 움직임과 정확한 급소 가격, 그리고 완벽한 기계 제압술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서유진의 팀원이었던 김상병과 박일병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조용히 오피의 입구와 강중장의 퇴로를 막아서는 위치로 이동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서유진의 것과 마찬가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위협적이었다. 강민철 중장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고 수많은 특수부대의 시범을 보았다. 5대대, 707 특임대, 그 어떤 정예 요원의 움직임도 이렇지는 않았다. 방금 서유진이 보여준 것은 제압이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손에 무기를 들었다면 두 헌병은 이미 시체였을 것이다. 저건 대체 뭐지? 강중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가냘픈 여군의 몸 어디에 저런 괴물 같은 힘과 기술이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하사라는 계급장, 여군이라는 편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상식과 권위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탄창과 총기 부품, 그리고 나뒹구는 탄환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넋이 나간 강민철 중장을 바라보았다. 말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방해받은 자의 냉정한 짜증만이 묻어났다. 저는 임무 중이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들 모두 여기서 당장 꺼지십시오. 꺼지십시오. 일개 하사가 삼성 장군에게,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꺼지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강민철 중장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는 두 헌병이 무력화된 충격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이 순간의 굴욕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손이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짓밟힌 자존심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그는 저 오만한 여군 하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감히 장군을 능멸해. 강민철 중장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자신의 KO 권총을 광기 어린 속도로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 총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유진 하사의 미간에 겨누었다. 철컥,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하는 쇳소리가 오피 내부의 침묵을 갈랐다. 이건 반란이다. 명백한 반란 행위다. 강 중장은 눈에 핏발이 선 채 고함을 질렀다.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총을 뽑아든 유일한 정당성이었다. 내년이 감히 헌병을 폭행하고 장군에게 총구를 돌리려 했겠다. 박소령 저것들은 반란군이다. 당장 사살에 사살하라고. 박소령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쪽은 정체불명의 실력을 가진 여군 하사와 그녀의 팀. 다른 한쪽은 권총을 빼어든 3군 단장. 서유진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강중장의 떨리는 손가락과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의 눈동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장군, 그 총 내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닥쳐라. 이 반란군년. 강중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오피 내부의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오피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평범한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다. 오직 청와대와 국방부 최고 수뇌부의 직통 라인. 붉은 전화기의 비상벨이었다. 그 전화기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방아쇠에 걸린 강민철 중장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멈췄다. 사리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동자가 소리가 나는 곳. 오피 지휘관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붉은색 아날로그 전화를 향했다. 그 전화기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마치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장식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피 내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저 전화기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천국의 종소리 혹은 지옥의 나팔이라 불리는 물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만이 다이얼을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 군사지휘 체계의 정점에 존재하는 비상직통 라인이었다. 저 전화기가 울린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였다.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존립의 위기. 강민철 중장의 손에서 KO 권총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는 삼성 장군이었지만 군 생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 전화벨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전설로만 듣던 그 소리가 하필이면 이 최악의 순간, 이 반란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전화. 박소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붉은 전화기를 가리켰다. 벨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피 내부의 모든 첨단 장비가 내는 전자음을 뚫고 모든 인간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뭐 해봐다. 강중장이 얼어붙은 박소령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의 최고 지휘관임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위압적인 포효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갈라지는 쇳소리에 불과했다. 박소령은 거의 기다시피 책상으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치 불덩이라도 만지는 듯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오피 안은 붉은 전화기의 벨소리가 뱉자 다시금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들리는 것은 바닥에 뒹구는 헌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박소령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뿐이었다. 충성 전방 오피 지휘관 박영훈 소령입니다. 박소령은 수화기를 든 채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내용은 다른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소령의 표정 변화만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할 뿐이었다. 네.
네야. 아닙니다. 그게 박소령의 얼굴이 하얀색에서 점차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에게 단 한순간의 여유도 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네라는 말만 반복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던 박소령의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천천히 서유진 하사를 향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민철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누구신가? 전화를 봐. 강 중장이 박소령에게 다가가 수화기를 빼앗으려던 참이었다. 박소령이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그를 막아섰다. 차관님, 국방부 차관님. 이십니다. 국방부 차관. 강민철 중장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국방부 차관. 김성호 차관. 그는 군인 출신이 아닌 안보 전략가 출신의 민간인 관료였다. 하지만 그는 현 정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군 인사와 작전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런 인물이 이 한밤중에 최전방 오피의 붉은 전화기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차관님, 네. 네. 그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는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감히 강민철 중장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유진 하사에게 수화기를 내밀었다. 서 하사님, 차관님께서 찾으십니다. 하사님. 박소령이 방금 하사 뒤에 님자를 붙였다. 강민철 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소령이 하사에게 님이라는 존칭을, 그것도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 중에 사용했다. 오피 안의 모든 공기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민철 중장은 자신이 들고 있던 KO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잊었다. 그는 박소령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란군 수괴인 서유진에게 국방부 차관의 전화를 연결하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권력의 이동이 그의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서유진은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여전히 얼음장 같은 얼굴로 박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헌병들을 한번 힐끗 내려다본 후 박소령의 손에서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강 중장이나 박소령처럼 경례를 붙이지도 긴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듯 자연스럽게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오피 안의 모든 것을 침묵시킨 그녀의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일입니다. one speaking. 그 목소리는 하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냉정하고 간결한 보고였다. A1. 그 암호명을 듣는 순간 박소령은 허억하는 숨을 들이마시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니, 군의 모든 장교가 전설처럼 들어왔던 이름이었다. 이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보이지 않는 검. 합참의장조차 서면 보고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령 부대. 국가안보실 직속. 유닛 제로의 지휘관. 전쟁, 테러, 내부 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S+급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그림자.
강민철 중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붉은 여명 프로토콜, 자신을 압도했던 초인적인 제압술, 그리고 애원.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일개 여군 하사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의 검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녀의 작전을 소꿉놀이라 부르며 방해했다. 그는 참새라는 아군 자산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아, 아. 강민철 중장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철커덕. 육중한 KO 권총이 그의 손을 떠나 오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금속성 마찰음은 강 중장 자신의 35년 군 경력과 명예가 함께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거구의 몸이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서유진. 아니, 이 일은 그런 강 중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수화기에만 집중했다. 네, 차관님, 상황 파악됐습니다. 3군 단장의 월권 행위로 인한 작전 차질 발생, 참새 손실 확인.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보안 유지를 못한 제 불찰입니다. 네, 현 시간부로 붉은 여명 2단계로 격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즉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3군 단장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시 이곳으로 오시지요. 헌병대가 아니라 차관님의 직속 707 특임대를 대동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녀는 국방부 차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강민철 중장은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서유진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강민철 중장의 군복을 벗길 준비도 해 오십시오. 딸칵. 이 일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와 통화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강민철 중장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박소령, 그리고 바닥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는 두 헌병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오피 안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제 이 공간의 유일한 지배자는 방금 전까지 계집애, 미친년, 반란군이라 불리던 하사 계급장을 단 서유진이었다. 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강민철 중장님. 수화기가 제자리에 놓이는 소리는 오피 내부의 그 어떤 총성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예원. 아니. 하사 서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모니터나 바닥에 나뒹구는 헌병들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춥고 고요한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강민철 중장에게 고정되었다. 강 중장은 KO 권총이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자세 그대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대화의 내용을 처리하려 애썼지만 애원, 차관님, 직무정지, 707 특임대 같은 단어들이 뒤엉켜 공포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재앙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 재앙의 실체는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강민철 중장. 서유진이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사냥감의 마지막 숨소리를 확인하려는 포식자처럼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강 중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켰다. 귀관은 군형법 제2장. 반란의 죄를 논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오피 전체에 울렸다. 하지만 진짜 반란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S+급 비상작전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1급 기밀 요원의 신원을 노출시키며 아군 자산을 사지로 내몬 바로 당신이 저지른 것이야.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 위압적인 거구의 삼성 장군과 깡마른 체구의 여군하사.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 그 공간의 권력 밀도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강 중장은 거대한 벽에 짓눌린 듯 숨이 막혔다. 서유진은 품 안에서 작은 전술 PDA를 꺼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그것을 강 중장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방금 전 수화기를 통해 하달된 붉은색 긴급명령 직인이 찍힌 전자문서가 떠 있었다. 국가안보사령부의 공식 명령이다. 그녀가 기계처럼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현 시간부로 대한민국 육군 3군단장 중장 강민철 귀관을 붉은 여명 프로토콜에 대한 최고 등급 방해 및 이적 행위 혐의로 직무에서 즉각 정지한다. 직무 정지. 그 단어가 강민철 중장의 귀에 박히는 순간 마비되었던 그의 신경이 터져버렸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것은 기괴한 형태의 분노로 변질되어 폭발했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오피 내부를 광적으로 울렸다. 그것은 유쾌함의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절규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발악이었다. 그는 서유진을 향해 핏발이 선눈을 부릅떴다. 직무정지, 네가 감히 일개 하사년이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직무정지시켜. 그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고, 저 여군 하사가 꾸며낸 미치광이 같은 쇼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35년 군 생활과 명예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 차관님. 그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을 붙잡았다. 내년이 감히 차관님을 사칭했겠다 그래. 차관님이 오신다고 했지 어디 한번 와보시라고 해. 강 중장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결론 내렸다. 저 붉은 전화기 통화는 이 오피 내부망을 이용한 조작이거나 혹은 저 하사와 한패인 누군가의 연극일 뿐이라고. 그는 다시 박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 자신에게는 삼성 장군의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박소령 뭐 하고 있나? 저녀는 지금 국방부 차관님을 사칭하며 군을 교란하고 있다. 당장 외부와 통신을. 강 중장의 광기 어린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쿠. 오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방금 전 강 중장이 타고 왔던 UH-60의 프로펠러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인 로터 소리였다. 그것은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오피 외부를 비추는 CCTV 모니터 화면이 거대한 바람에 일그러졌다. 모래와 먼지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박소령이 비틀거리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저건 모니터 화면 가득 칠흑 같은 검은색 동체가 들어찼다. 강 중장이 타고 왔던 국방색 헬기와는 달리 그 기체는 빛을 모두 흡수할 듯한 무광,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었다. 육군이나 공군의 그 어떤 마크도 없었다. 오직 동체 중앙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마크와 함께 국방부 MND라는 흰색 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혹은 합참의장 같은 최고 수뇌부의 이동을 위해 707 특임대가 운용하는 비밀기체 나이트 호크였다. 헬기는 착륙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거칠게 지면에 동체를 내리찍었다. 로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어두운 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도 반쯤 풀어헤친 중년의 민간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국방부 차관 김성호였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오피 건물을 향해 거의 달리다시피 뛰어왔다. 그의 뒤로 칠흑 같은 검은색 대테러 전투복을 입은 4명의 괴한들이 따랐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그 어떤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도 없었다. 오직 707이라는 검은색 패치만이 그들의 정체를 암시할 뿐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살상무기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던 강민철 중장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왔다 진짜 차관님이. 그의 머릿속은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가득 찼다. 그는 김성호 차관이 이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직접 행차했다고 굳게 믿었다. 차관이 직접 왔으니 이제 저 하사년의 연극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강 중장은 비틀거리며 오피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마침 문이 열리고 김성호 차관이 들이닥쳤다. 강 중장은 거의 울부짖듯이 경례를 붙이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관님, 김성호 차관님, 여기입니다, 여기. 그는 구세주를 만난 듯 절박하게 외쳤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오피 중앙에 서 있는 서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와 흥분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현입니다. 일개 하사년이 감히 붉은 여명이니 1인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오피를 점거하고 저항하는 헌병들을 폭행하여 결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란입니다. 차관님, 당장 전현을. 강민철 중장은 김성호 차관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며 서유진을 향해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차관의 입에서 체포하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김성호 차관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철저하게 달랐다. 김성호 차관은 숨을 헐떡이며 오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강민철 중장에게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강 중장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투명인간처럼 그대로 통과해 지나쳐 버렸다. 차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오피 중앙에 서 있는 서유진 하사. 아니, 이 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성호 차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였고 죄책감이었으며 심지어는 경외심마저 뒤섞인 강민철 중장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다. 차관님. 강 중장은 자신을 그냥 지나쳐 서유진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차관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성호 차관은 서유진 하사의 정면, 정확히 3걸음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이자 삼성 장군조차 함부로 고개 숙이지 못하는 최고위 관료인 그가 일개 하사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김성호 차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유진 하사,
이 일의 앞에 섰다. 오피 내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707 특임대 요원들은 이미 오피의 주요 지점을 확보하고 그 어떤 위협도 이 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특히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강민철 중장을 향해 있었다. 차관님. 강민철 중장은 이 비현실적인 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국방부 차관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반란군 하사에게 직행했는가? 왜 707 요원들이 자신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듯한 태세를 취하는가? 그는 김성호 차관이 저 하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차관님, 그 여자는 강 중장이 다급하게 한 걸음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김성호 차관이 움직였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정장 차림 그대로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삼성 장군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가 군의 모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 중의 실세가 전투복을 입은 20대로 보이는 깡마른 여군 하사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그의 상체는 멈추지 않았다. 30도, 60도. 마침내 그의 이마가 자신의 무릎을 향할 정도로 완벽한 90도의 직각 인사를 만들었다. 그것은 군대식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하 직원에 대한 격려도 아니었다. 그것은 왕족을 아련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피해자에게 올리는 가장 깊은 사죄의 예법이었다. 오피아는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바닥에 묶인 채 신음하던 헌병들조차 고통을 잊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박소령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이것은 환각임에 틀림없었다. 강민철 중장의 뇌는 이 장면의 처리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침묵을 깬 것은 김성호 차관의 목소리였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인 그 자세 그대로 바닥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총괄님, 커먼더. 박소령은 숨이 뱉는 것을 느꼈다. 강민철 중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차관이 하사를 총괄님이라고 불렀다. 국방부를 대표하여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김성우 차관의 목소리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급 지휘관의 무지몽매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총괄님의 중대한 임무 수행에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서유진의 반응을 살필 용기조차 없는 듯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만을 필사적으로 쏟아냈다. 복귀 명령은 저희 행정 라인의 치명적인 재앙과도 같은 실수였습니다. 차관은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707 요원들은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그저 외부 경계에만 집중했다. 서유진의 팀원인 김상병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외부인들만이 이 충격적인 권력의 역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는 붉은 여명 RED DAWN 프로토콜이 발동된 것을 총괄님께서 직접 현장에 강림하신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붉은 여명, 그 단어가 강민철 중장의 귓가를 다시 때렸다. 조금 전
서유진이 콘솔에 띄웠던 그 붉은색 암호. 그리고 2일. 서유진이 수화기에 대고 말했던 그 식별 코드. 마지막으로 참새. 서유진이 자신의 방해 행위로 인해 제거되었다고 말했던 그 아군 자산. 강민철 중장의 머릿속에서 거부하고 싶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모욕한 것이 역은 하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소꿉놀이라고 불렀던 것이 붉은 여명, 즉 S+급 국가 비상사태 대응 작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총구를 겨눈 대상이 그 전설 속의 유령부대 유닛 제로의 지휘관 이 일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이 일은 대통령의 검이었다. 그녀는 합참의장의 지휘 계통 위에 존재했다. 그녀는 전쟁 상황에서 군단장 따위는 현장에서 즉결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니 이를 미친년, 반란군이라 부르며 그녀의 작전을 방해하여 평양의 아군 요원을 죽게 만들고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다. 아! 강민철 중장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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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분노도 당혹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자의 순수한 공포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간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군복을 벗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강민철 중장의 거구가 휘청거렸다.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조차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서유진 하사, 이 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국방부 차관을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만족감이나 용서의 기색도 없었다. 그녀의 관심은 사죄 따위가 아니었다. 오직 실패한 임무, 그리고 그 원흉. 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허리를 숙인 차관의 어깨를 넘어 잿빛이 된 얼굴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강민철 중장에게로 향했다. 이 일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무너져 내리는 강민철 중장의 동공에 정확히 박혔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승리감이나 조롱도 없었다. 오직 실패한 작전의 원흉을 바라보는 싸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김성호 차관은 여전히 90도로 숙인 허리를 감히 펴지 못했다. 그는 이 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것이 질책이든 명령이든 혹은 자신의 파면이든 그는 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붉은 여명 프로토콜이 발동된 상황에서 이 일의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과 동급이었고 자신은 그 막중한 임무를 보좌하지 못한 죄인이었다. 차관님, 마침내 서유진, 이 일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일어나시죠. 김성호 차관은 그 말에 안도하며 천천히 허리를 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의 얼굴은 용서와는 거리가 먼 얼음장 같은 무표정이었다. 그녀는 고개 숙인 차관을 지나쳐 붉게 전멸하는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화면 중앙에는 ASSET 심사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그널러스트라는 붉은색 경고가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차관님의 사과는 저 경고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피 내부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의 사과는 방금 전 평양 한복판에서 사나한 내 요원 참새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년을 공들여 그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10년입니다. 김성우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일의 시선은 잿빛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강민철 중장을 향했다. 그리고 저자의 그 오만한 고함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3분 14초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이 일은 콘솔의 다른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화학 구조식과 함께 델타 턱신이라는 코드명이 떠 있었다. 코드명, 붉은 여명. 참새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측이 개발한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 델타 톡신의 유일한 항독소 샘플을 확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피 안의 공기가 한 겹씩 얼어붙었다. 박소령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5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우리가 교신을 놓친 그 3분 14초. 그 시간 동안 참새는 발각되었고 항독소는 회수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강민철 중장은 그녀가 손가락으로 넋이 나간 강 중장을 정확히 겨누었다. 5천만 서울 시민의 목숨을 자신의 하찮은 자존심과 맞바꾼 겁니다. 이 일의 마지막 선고는 강민철 중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다. 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였다. 김성우 차관의 얼굴에서 사죄와 공포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이제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이 일에게 향했던 죄책감을 수백 배의 분노로 증폭시켜 강민철 중장에게 돌렸다. 그는 천천히 강민철 중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민철 중장. 김성우 차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일에게 사죄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였다. 아니, 이젠 중장도 아니군. 그는 자신을 경호하며 뒤따라온 707 특임대 요원들에게 짧게 턱짓했다. 저 자를 체포해. 707 요원들은 그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유령처럼 강중장의 양쪽으로 파고들었다. 강중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은 전투복의 사신들을 보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꼬여 비틀거렸다. 뭐 하는 짓인가? 나는 3군 단장이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민철이다. 내 놈들 따위가. 그의 외침은 707 요원의 손에 의해 간단히 막혔다. 한 요원이 강 중장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고 다른 한 요원은 그의 무릎 뒤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끄억. 강 중장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35년 군 경력의 정점이 이 차가운 오피 바닥 위였다. 방금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계집의 아사,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국방부 차관이 내려다보는 바로 그 앞에서 이럴 수 없어, 차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전연의 농간입니다. 강 중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을 제압한 707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봐, 자네들도 군인이지 않나. 나는 자네들의 상관이다. 삼성 장군이야. 감히 장군의 몸에.
707 요원들은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강민철은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타겟일 뿐이었다. 그들은 합참이 아닌 국가안보실의 명령만을 따랐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지휘관은 김성호 차관과 이일이었다. 김성호 차관이 무릎 꿇린 강중장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한때의 육군의 별이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철,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장군의 책임을, 아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성조차 잃었다. 차관님, 제발, 제발, 제 35년 명예가 이럴 수는. 닥쳐라. 김 차관은 손을 뻗어 강중장의 어깨에 달린 빛나는 삼성장군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것을 뜯어냈다. 우드득 계급장이 뜯겨 나가는 소리가 오피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바닥에 수갑이 채워진 채 뒹굴던 두 헌병은 그 소리에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박소령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김 차관은 반대쪽 어깨의 계급장도, 가슴에 달린 이름표와 각종 훈장들도 차례로 뜯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때 강민철의 자부심이었던 금속 조각들이 쨍그랑하는 공허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다. 이 시간부로 귀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아니다. 자네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에 의거 국가안보위협사범 907호로 지정되었다. 김 차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선고였고 이 일이 집행하는 정의의 확인이었다. 죄목 하나, 대통령령 불근 여명 프로토콜에 대한 고의적 작전 방해. 죄목 둘, S급 국가자산 참세에 대한 직무상 과실치사 및 이적 행위. 죄목 셋, 붉은 여명 작전 총괄 지휘관 이일에 대한 불법 구금 시도 및 살해 위협. 김 차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마지막 죄목을 선언했다. 죄목 넷,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 초래 및 반역 미수. 반역이라는 단어가 오피의 벽에 메아리 쳤다. 강민철은 이제 저항조차 포기했다. 그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그 어떤 변호나 명예회복도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여자라서, 그냥 계급이 낮아서, 하사가, 감히 여자 따위가. 그의 마지막 중얼거림은 그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 그의 뼛속까지 스며든 오만과 편견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김성호 차관은 그를 향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끌어내 707 본부 지하의 특수 감금시설로 이송한다. 그 어떤 변호인 접견도 외부 연락도 허용하지 마라.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안 돼. 안 돼. 내 명예가, 내 35년 군 생활이 이럴 순 없어 나라. 이 반란군 놈들, 으아악. 강민철. 아니. 피의자 907호는 707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오피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은 칠흑 같은 나이트호크 헬기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오피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707 요원 한 명이 남아 바닥에 묶여있던 두 헌병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이미 공포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저희는 명령에 따랐을 뿐. 김 차관은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명령. 너희는 장군의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하여 이 일 총괄님을 위협했다. 너희도 공범이다. 끌고 가. 두 헌병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민철과 같은 헬기에 실려 사라졌다. 이제 오피 안에는 이 일과 그녀의 팀원들, 그리고 김성우 차관과 707 요원 1명, 그리고 사색이 된 박소령만이 남았다. 모든 쓰레기가 치워졌다. 김성우 차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이 일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90도 인사가 아닌 최고 지휘관에 대한 정중한 군사적 격려였다. 총괄님, 현장 정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붉은 여명의 다음 단계를 지시해 주십시오. 그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일 서유진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철이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이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콘솔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민철의 처단은 임무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방해 요소 제거에 불과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방해 요소였을 뿐입니다. 임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일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새의 손실로 인해 끊어진 연결 고리를 복구하고 델타 톡신을 추적할 두 번째 계획,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강민철이라는 거대한 소음이 사라진 오피는 순간 기묘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707 요원들이 끌고 나간 문이 닫히자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광기 어린 비명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오피 내부에는 이제 서유진 하사의 팀원들이 만들어내는 낮은 키보드 소리와 서버 쿨링팬이 돌아가는 윙 하는 기계음만이 남았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온 듯한 살벌하고도 지독하게 집중된 긴장감이었다. 총괄님, 현장 정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붉은 여명의 다음 단계를 지시해 주십시오. 김성우 차관이 깍듯한 자세로 이 일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행정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이 일의 작전을 보좌하는 현장 연락관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이 일의 마른 등, 그리고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붉은색 직날러스트 경고창에 고정되었다. 이 일은 대답 대신 콘솔 앞에 선 채로 눈을 감았다. 강민철이 난입하고 참새의 신호가 끊기고 그를 제압하고 차관을 대면하기까지 지난 10여 분간의 혼란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듯 했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온초, 누초. 5초가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사 서유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오직 붉은 여명 작전의 총괄 지휘관 이 일만이 존재했다. 김상병. 네, 총괄님. 방금 전까지 헌병들을 막아서던 김상병이 즉각 응답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상병의 것이 아니었다. 플랜 B. 불사조 피닉스를 가동한다. 참새가 마지막으로 송신한 7초 분량의 데이터 패킷. 지금부터 양자 암호 해독 제시도 델타 톡신의 최종 이동 경로를 확보한다. 명령 수신. 불사조 가동. 김상병의 손가락이 자신의 콘솔에서 불꽃처럼 튀었다. 서유진은 즉시 다음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팀원이 아닌 김성우 차관이었다. 차관님, 네 총괄님, 지금 즉시 합참의장에게 직통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공군작전사령부 AFOC의 감시 자산 KH-12
티올 정찰위성 4호기의 제어권을 즉시 이곳 우피로 이관하라고. 네. 네키홀 4호기를 이쪽으로. 김성호 차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키올 위성은 대한민국 군사 자산 중 최고 등급의 기밀이었다. 국방부 장관조차 합참의장의 승인 없이는 실시간 제어권을 만질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은 그것을 명령하라고 했다. 시간 없습니다. 이 일이 잘라 말했다. 3분 내로 제어권 확보가 안 되면 대통령령 긴급 조치로 강제 이관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김 차관은 허둥지둥 자신의 위성 전화를 꺼내 합참의장에게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우피 지휘관실에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식은땀을 흘렸다. 이 모든 광경을 벽 구석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던 박소령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저 하사. 아니, 이 일이라는 존재가 지금 국방부 차관을 통해 합참의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의 지휘 체계가 자신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무시되고 있었다. 이 일은 김 차관이 통화를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박일병. 네. 총괄님. 국정원 해외파트 3차장 라인. 비상 채널로 연결해. 평양 남포 구간의 모든 시긴트 SIGANT. 신호정보 채널. 이쪽으로 즉시 리다이렉트 리로테 시켜. 아무 해독은 내가 직접 한다. 명령 수신 최이병. 네. 총괄님. 제17 전투비행단 비상 대기 중인 F-35A. 라이트닝 편대 2기. 즉시 스크램블 발진. 실무장은 재래식 폭탄이 아니다. 신형 EMP 버스트탄. 제우스 7로 교체 후 발진시켜. 네. 최이병조차 이 명령에는 순간 당황했다. EMP 버스트탄은 아직 실전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실험용 비살상 전략 무기였다. 반복한다. 제우스 7 장착 후 즉시 발진. 타겟 좌표는 내가 3분 뒤 직접 전송한다. AFOC의 승인 따위는 기다리지 마. 내 코드로 직접 인가한다. 명령. 수신 즉시 발진 명령 하달. 오피는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민철이 난입하기 전에 수동적인 관측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과 국정원의 최첨단 자산들이 오직 이 일의 입과 손가락 끝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사님이 F-35 스텔스기를 EMP탄을. 박소령은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역사상 가장 기밀스러운 작전의 한복판에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총괄님 합참의장 연결됐습니다. 키올 4호기. 제어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 차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좋아. 이 일의 손이 메인 콘솔로 향했다. 키올 4호기가 전송하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메인 스크린에 떠올랐다. 평양 외곽의 한 생화학 연구소였다. 김상병. 참새의 마지막 데이터 패킷. 해독 완료. 남포항. 제3부두. 삼시. 잠수함. 젠장. 이 일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즉시 위성 영상을 남포항 제3부두로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적외선 카메라가 부두에 정박 중인 소형 잠수함과 그쪽으로 급히 이동 중인 3대의 검은색 군용 트럭을 잡아냈다. 델타 톡신이다. 저들이 저걸 잠수함에 싣고 해상으로 빠져나가려는 거다. 목적지는
제3국 테러리스트다. 김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공습을 안 돼. 이 일이 즉각 반박했다. 저 트럭을 직접 타격하면 델타 톡신이 그 자리에서 퍼진다. 남포 일대가 죽음의 도시가 돼. 참새가 목숨 걸고 막으려던 게 바로 그거다. 그녀의 눈이 미친 듯이 스크린을 훑었다. 위성 영상, 감청 정보, F-35의 비행 경로. 그녀는 이 모든 변수를 조합해 단 하나의 해답을 찾아내야 했다. 시간은 불과 몇 분 남지 않았다. 트럭 행렬은 이미 부두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다. 그래, 저거다. 그녀의 시선이 트럭이 아닌 부두에 서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적용 크레인에 멈췄다. 최이병 라이트닝 편대. 현재 위치. 남포 상공 3만 피트 타겟 대기 중. 타겟 좌표 전송한다. 트럭이 아니다. 제3부두의 메인 로딩 크레인이다. 정확히는 크레인의 메인 동력부다. 제우스 7 EMP 버스트. 출력 70%로인가. 김 차관과 박소령은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숨을 삼켰다. 톡신을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톡신을 잠수함에 실을 수단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다. 명령인가 제우스 7 발사. 이 일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3만 피트 상공의 F-35에서 발사된 EMP 타는 소리도 폭발도 없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 파동만이 남포항 제3부두를 휩쓸고 지나갔다. 위성 영상 속에서 트럭 행렬은 무사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다른 크레인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펑 하고 터지며 암흑에 휩싸였다. 크레인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박일병, 적 감청, 난리 났습니다. 크레인 동력부 마비 원인 불명, 선적 불가능 반복 보고 중입니다. 됐다. 이 일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다음 명령을 입력했다. 해군 2함대, 남포항 외의 전면 봉쇄, UDT, 스일 대기, 그리고 불사조팀, 현 시간부로 침투 개시. 목표는 크레인이 아니라 멈춰선 트럭이다. 델타 톡신 샘플을 회수한다. 그녀가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오피 내부에 붉게 전멸하던 붉은 여명 경고등이 시리티칼 치명적에서 컨테인 통제됨 상태인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가장 급했던 불은 껐다.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위협했던 최악의 사태는 이 일의 손끝에서 불과 10분 만에 저지되었다. 이 일은 그제야 처음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김성호 차관과 박소령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한 명의 여군, 아니, 한 명의 지휘관이 합참과 국정원, 그리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장기말처럼 부리며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적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최악의 생화학 테러 위협을 막아내는 과정을 그들은 전부 목격했다. 강민철이 말했던 소꿉놀이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총관님. 김성호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경외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일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설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강민철. 그 바보 같은 자식이 감히 총괄님의 이런 작전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작전이 컨테인 통제됨 상태로 전환되자 10분간 지옥도를 방불케 했던 오피 내부는 다시금 기묘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강민철 중장이 난입하기 전에 그 나른하고 무지했던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산이 폭발한 후 모든 것을 태워버린 잿더미 위에 내리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었다. 이 일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즉시 2단계 작전, 불사조 팀의 침투와 델타 톡신 샘플 회수 작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방금 전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막아냈다는 흥분이나 안도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하나의 임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듯 기계적이고 침착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유일한 외부인 박영훈 소령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목격한 10분의 광경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했다. 삼성 장군의 몰락, 국방부 차관의 90도 사죄, 그리고 합참의장과 국정원, F-35 편대를 장난감처럼 부리며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린 한여군 하사, 그의 15년 군 생활이 그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계급 체계와 지휘 계통이 이 작은 오피 안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태풍의 한가운데 휘말렸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난파선의 선원처럼 느껴졌다. 김성호 차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다. 그는 이 일에게 다가가려다 그녀가 다시 작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히 방해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넋이 나간 박소령에게 다가가 물병 하나를 건넸다. 박소령, 괜찮은가? 아, 네. 차관님. 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었다. 그는 물병을 쳐다보다가 문득 모든 의문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콘솔 앞에서 다시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는 저 깡마른 하사의 뒷모습을 그는 김성호 차관을 붙잡고 반드시 물어야만 했다. 자신의 남은 군 생활을, 아니,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존재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다. 차관님.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도대체 저분은, 저 서유진 하사는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관이 붕괴된 자가 새로운 현실의 좌표를 찾기 위한 절박한 물음이었다. 제가 감히 알아도 되는 분입니까? 김성호 차관은 박소령의 공포를 이해한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오피의 방음벽을 한번 훑어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박소령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박소령, 자네 유닛제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유닛 제로 말입니까? 박소령은 고개를 갸웃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707이나 UDT 혹은 정보사의 HID 북파공작 부대 같은 곳 말씀이십니까? 김 차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존재하는 부대들이 아닐세. 유닛 제로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일세. 예산도 편성도 소속도 없지. 그들은 국방부 소속이 아닐세. 그들은 용산 대통령실 직속일세. 박수령의 눈이 커졌다. 용산 직속이라면 그래. 그들은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보이지 않는 검일세. 김 차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들은 오직 S+급 국가 비상사태, 즉 전쟁, 대규모 테러,
쿠데타, 그리고 오늘 같은 생화학 위기. 그런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만 움직이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위협의 제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 차관은 이 일의 뒷모습을 경외감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분, 하사 서유진이라는 이름과 계급은 그저 수백 개의 위장 신분 중 하나일 뿐일세. 그녀는 유닛 제로의 지휘관. 코드네임 E114 A1 Executor 01 집행자 1호라는 뜻이지. 김 차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네. 붉은 여명 같은 프로토콜이 발동되는 순간 이 일은 현장에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네. 그녀의 말이 곧 법이고 그녀의 명령이 곧 군율이 되는 걸세. 그녀가 합참의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녀는 현장에 강림한 대통령의 의지, 그 자체니까. 박소령은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의 작전을 방해할 뻔했는지 깨달았다. 강민철 중장은 그저 오만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를 향해 총을 겨눈 반역자였던 것이다. 그럼 왜 하필 하사 계급으로? 그것이 가장 완벽한 위장이니까. 김 차관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누가 일개 여군 하사를 의심하겠나. 장군들은 그녀를 장식품 취급하고 영관급 장교들은 그녀를 무시하지. 그녀는 그렇게 군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는 걸세. 그녀가 오늘 이 오피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닐세. 이미 델타 톡신의 징후를 포착하고 강민철 중장의 3군단 섹터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었던 게야. 박소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김성우 차관은 이 충격받은 장교에게 이 전설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기로 결심한 듯했다. 박소령, 자네 2021년 서울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미수 사건 기억하나? 네. 네. 물론입니다. 테러 직전에 범인들이 일망타진되었던 국정원의 쾌거라고. 국정원 하김 차관이 코웃음을 쳤다. 국정원은 범인들 시체도 못 찾았어. 언론에 발표된 건 다 가짜야. 진범들은 살인가스를 살포하기 30초 전에 지하철 환풍구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증발했네. 이 일의 작품이야. 작년 베를린에서 터진 대규모 스파이 스캔들은 우리 외교관으로 위장했던 북측 최고위급 간첩 말일세. 그가 망명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일세. 그는 망명한 게 아니야. 이 일이 단신으로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에 잠입해서 그를 납치해 온 걸세. 독일 BND 연방정보국도 CIA도 그저 다음날 아침 텅 비어버린 대사관을 보고 경악했을 뿐이지. 신이시여. 지난 겨울 이 DMZ 섹터에서 북한 특수작전부대 3개 팀이 야간 침투를 시도하다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전원 생포된 사건은 박소령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것도 설마. 그래. 김 차관이 이 일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사람들은 DMZ의 유령이 한 짓이라고 수군댔지. 그 유령이 지금 자네 눈앞에 있네. 김성호 차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모든 전설을 열거한 뒤 이 사태의 핵심을 짚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민철을 향한, 아니,
군 전체에 만연한 그 오만함을 향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민철, 그 멍청하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작자는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방금 자네가 본 그대로일세. 그는 이 나라를 수십 번도 더 구한 살아있는 전설을 향해 계집애니 미친년이니 하는 모욕을 퍼부었네. 그는 5천만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호자를 그저 자신의 오피에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어내려 했어. 그는 김 차관은 치가 떨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자신의 군복을 점검하러 오라는 그 가짜는 이유로 대통령의 검에게 총구를 겨눴네. 박소령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이 방금 어떤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강민철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민철의 몰락은 당연한 것이었다. 아니, 즉결 처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김성호 차관은 이제 경멸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박소령을 바라보았다. 박소령, 자네가 오늘 본 것은 군사 기밀일세. 아니, 기밀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지. 자네의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진실일세. 박소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았다. 그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절대적인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겨진 전투복 상의를 반듯하게 폈다. 그리고 모자를 고쳤었다. 그는 마치 신병 훈련소 첫날처럼, 혹은 임관식 날처럼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진심을 다해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는 작전에 몰두해 있는 이 일의 뒷모습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가장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그것은 삼성 장군에게 하던 아첨의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방부 차관에게 하던 의례적인 경례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에게 바치는 가장 깊고 순수한 존경의 표시였다. 이 일의 팀원들은 그 경례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이 오직 이 일, 서유진만이 콘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까딱 하고 움직였을 뿐이다. 오피 내부의 공기는 마치 깊은 심해처럼 무겁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컨테이너 통제됨이라는 주황색 경고등이 방금 전까지 이 방을 지배했던 광기와 혼돈의 유일한 증거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서유진은 여전히 콘솔 앞에 서서 불사조 팀이 보내오는 실시간 작전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침착하게 후속 조치를 처리 중이었다. 김성호 차관과 박영훈 소령은 감히 그들의 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이 전설적인 유령부대가 임무를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볼 뿐이었다. 총괄님, 얼마간의 침묵 끝에 김상병이 이 일을 불렀다. 현지 불사조 팀으로부터 최종 보고입니다. 델타 톡신 원본 샘플 3기 전량 회수 완료. 적 잠수함 승조원 및 호위 병력 전원 무력화. 아군 피해 전무합니다. 김상병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기적에 가까웠다. 적국의 심장부인 남포항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회수했다는 의미였다.
이일은 그 보고를 듣고도 표정 변화 없이 마지막 명령어를 키보드로 입력했다. 엔터.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오피 전체를 비추던 주황색 컨타인드 경고등이 마침내 안심을 상징하는 녹색 큐릇 확보됨 상태로 바뀌었다. 붉은 여명 프로토콜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휴. 김성호 차관은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다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다. 박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다. 지옥 같던 밤이 드디어 끝났다. 이 일은 녹색 불빛이 켜진 메인 스크린에서 천천히 로그아웃했다. 그녀가 사용했던 오딘 시스템의 모든 군사 기밀 정보가 사라지고 화면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 검은 거울이 땀에 살짝 젖은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마치 기나긴 야근을 마친 평범한 직장인처럼 뻣뻣해진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했다. 삼성 장군을 몰락시키고 합참의장을 지휘하며 5천만의 목숨을 구한 집행자 1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자신의 낡고해진 군용 배낭을 집어 어깨에 뱉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속옷 몇 벌과 초코바 몇 개가 전부일 터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질끈 묶고 전투복 곶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강민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저 총괄님. 그녀가 오피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화들짝 놀란 김성우 차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떻게 이 전설적인 영웅을 대우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헬기. 아니, 나이트호크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는 대통령께 이 영웅을 직접 소개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싶었다. 청와대로 아니면 국방부로 원하시는 곳 어디든. 서유진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김 차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이 일의 냉철함이 아닌 서유진 하사의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보고는 대통령께 드릴 브리핑은 제 팀원들이 모든 작전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할 겁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챙기는 김상병 쪽을 턱짓했다. 저는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남아서. 김성호 차관은 말문이 막혔다.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그 어떤 포상이나 환대도 거부한 채 그냥 떠나겠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유닛 제로의 방식임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다. 총괄님, 부디 저희의 성의를. 차관님. 서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사 서유진은 오늘 밤 이 오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도 붉은 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보안 유지라는 네 글자를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림자였고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김성호 차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주저앉았다가 겨우 일어선 박소령의 곁을 지나쳤다. 박소령은 숨을 삼켰다. 그는 이 살아있는 전설, DMZ의 유령, 대통령의 검이 자신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군모를 고쳐 쓰고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전율과 함께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는 경례를 붙이지 않았다. 감히 그는 그저 한 명의 군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존경심을 담아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뻣뻣하게 굳어섰다. 김성호 차관 역시 민간인인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강민철 앞에서 했던 사죄의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인사였다. 서유진의 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지휘관을 향해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서유진은 그 모든 예우를 등진 채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 손잡이를 돌려 밖으로 나갔다. 끼익 하는 문소리와 함께 그녀는 칠흑했던 오피 내부에서 동트기 시작하는 새벽의 여명 속으로 사라졌다. 오피 밖의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밤새 이어진 지옥 같은 사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DMZ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문 앞에는 김 차관이 남겨둔 707 요원 한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나오자 이 일의 얼굴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에 압도되어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서유진은 그에게 다가갔다. 707 요원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유진은 낡은 배낭을 고쳐매며 자신의 하사 서유진 군인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서 서울 용산 터미널로 가는 아침 5시 30분 군 수송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아십니까? 네, 707 요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국방부 차관이 나이트호크 헬기까지 대동하며 모시러 온 이 여성이 지금 군용 셔틀버스를 찾고 있었다. 총괄님, 아니, 하사님 차관님께서 헬기로 괜찮습니다. 서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어젯밤에 휴가 출발이었거든요.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일 휴가가 꼬박 하루가 날아갔군. 707 요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손가락으로 저 멀리 병사들이 모여있는 간이 정류장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서유진은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그쪽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다. 너 또 연락 안 되지 휴가 나온다더니 아침밥 먹으러 오긴 하는 거야. 서유진은 이 일은 절대 짓지 않았을 표정. 아주 희미하고 옅은 피곤함과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꽁꽁언 손가락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지금 가는 중. 늦잠 잤음. 오는 길에 떡볶이 사와.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대통령의 검. 이 일은 사라졌다. 붉은 여명을 막아낸 DMZ의 유령도 사라졌다. 이제 붉은 여명이 밝아오는 DMZ의 아침. 휴가를 조금 늦게 출발하는 엄마에게 떡볶이 심부름을 받은 하사 서유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레이션 톤으로 전환.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천만 국민의 목숨을 구한 영웅. 이원.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저 휴가를 나가 어머니께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르는 평범한 서유진 하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습만 보고 계급장만 보고 성별만 보고 타인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 눈앞의 수호자를 계집애라 부르며 총구를 겨눈
강민철 중장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박소령의 입장이었다면 눈앞의 하사가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유령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통쾌했던 순간, 혹은 강민철 중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